특히 인문예술 중에서 이런 철학 혹은 이런 어떤 현상과 관련된 개념 정리가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각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공통적인 차이점,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둬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내용으로 볼게요. 자, 은유에 대한 한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대요. 자,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즉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비문학 지문에서 즉이라고 나오면 무슨 뜻일까? 봐라. 그치?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치? 봐라? 네, 다시 재정의해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랑 뒤에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그럼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낯선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이. 바로 앞에 전이 어디 있어요? 전이, 여기 전이. 네. 그래서 즉이라고 나오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로 인지를 잘 해둬야지 돼요. 또 볼게요.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서열을 개진하여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대. 그래서 그는 은유란 인간의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까요? 지금 인간이 세계 및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각각의 은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두 명의 철학자가 각각 나눠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누가 은유에 대해서 주장해요?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대상을 가리킬 때 무엇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지, 세은아? 그치, 낯선 이름, 전이를 사용해가지고 그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천사다 이런 거, 선생님은 백조 같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전이에서 그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볼게요. 블루멘베르크도 이제 얘기하죠. 블루멘베르크. 자, 블루멘베르크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해요? 그치, 창조된 상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제시한다라고 하는. 일단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만 정리해두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리된 거는 이해가죠. 조금 더 배경 지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리는 빛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얘들 한번 생각해봐. 진리라고 하는 건 어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빛이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빛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진리는 빛이다 무슨 뜻이야? 진리라고 하는 반대, 이제 무지는 어두운 깜깜한, 그래서 무지에서 뭔가 공포감을 느낀다의 의미에서 진리는 빛이다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유해가지고 뭔가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전체 틀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구체화된 것을 은유라고 이제 블루멘베르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싶었으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 은유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고요. 블루멘베르크가 얘기한 건 상징적인 의미로 좀 넓게 해석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혹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은유 상징으로만 간단하게 이해해서 넘어가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1문단 내용 이해 가죠? 그럼 2문단 한번 봐볼까요?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연희야, 종래 철학적 해석 누구 해석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래 철학의 해석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는 블루멘베르크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블루멘베르크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볼게요. 자, 첫째,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둘째 나오면서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내용이 종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뒷장 넘기면 공간이 많아요. 선생님 지금 이거 필기한 거 보여? 필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하나씩 기록하면서 내용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일단 뒷장에 뭐랑뭐로 나뉘어지는지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봤어요? 그치, 수사적 기법에서의 은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수사적 기법에서의 은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연아,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치, 그치. 불완전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다라고 나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종래의 해석인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와서 수사적 기법부터 다시 한 번씩 내용으로 봐볼게요. 그래서 수사적 기법, 네, 수사적 기법. 자,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볼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무슨 말일까, 세은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뭐 있을까요? 그치,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도 한번 봐볼게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요.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거래요. 그렇게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설명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끊어서. 그럼 이제 지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수사적 기법 보연아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지? 그치. 명료한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은 착하다를 넘어서 선생님은 선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강화하는 거. 네. 그래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블루멘베르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미 형성된 이거는 그 뒤에 바로 지문에서 그대로 있어요. 네. 이미 형성된 개념에 대한 군더더기나 장식에 불과하다라면서 설명 짓고 있었던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두 번째도 볼게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지, 연이야? 그치,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정리한 거는 괜찮지? 지문에 있는 표면적인 정보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요. 예시를 들으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될 텐데, 얘까지 쌤이 배경 지식으로 따로 정리해 줄게요. 자, 예시. 예를 들어서 자, 빛은 파동이다와 같은 운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개념, 파동은 저기 물리 아니야? 그치? 파동은 어디서 나타나는 개념이야? 원래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물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파동 떠올렸다라고 나오던데요, 지식백과에. 네, 쌤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거는 원래 뭐야? 원래 물결이라는 뜻이잖아. 물결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빛이 파동인 걸 몰랐을 때야. 빛이 파동인 걸 몰랐을 때. 그때는 빛이 무언 잘은 모르겠지만 물결처럼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없었어. 빛이 파동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이제 파동이라는 이제 은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빛이 정말로 파동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이해가지? 명확한 개념적 인식이 없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식의 추측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즉 빛이 파동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은유로서 기능했던 거. 근데 이제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 개념이 딱 나왔을 때는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가 되었죠. 그럼 이 예시 보니까 이해가죠? 정말 이해가? 쌤 이거 이해시키려고 쌤 10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막 얘기했었거든. 거기도 막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파동이 나오던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해되나요? 괜찮죠? 쌤 그 동생한테 해보니까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빛은 파동이다. 이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얘들아 한 가지만 더 봐볼 건데 지문에 안 나온 내용을 추론도 할 줄 알아야지 되죠. 자, 그러면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럼 수사적 기법은 어떨까? 이런 말로 나와져 있었잖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치, 개념이 형성된 이유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 네, 문제 풀다 보면 그게 나와서 할 수 있을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지문 내용 한번 볼게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블루멘베르크는 혹시 아직 못 적었나요? 네, 볼게요. 네. 블루멘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활용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왼쪽에다가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사적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불완전함하고 물결치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어렵지 않겠죠?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렇게.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치, 종래의 철학. 종래의 철학. 서연아, 종래 무슨 뜻이야? 기존의, 예전의 철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래의 철학, 즉 누구의 의견이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블루멘베르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그치,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 내용 이해 가나요? 이런 거 좀 중요해. 보통 철학에서는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반대되거나 이런데 여기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이어서 봐볼게요.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대요. 절대적 은유. 그래서 이게 블루멘베르크가 제시한, 이제 블루멘베르크만 제시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은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절대적 은유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제 뒷장에다가 절대적 은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뒷장에 그럼 이제 절대적 은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대적 은유. 절대적 은유 개념 뭐라고 나와져 있니, 세은아?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적 은유라고 한대요. 아직 예시가 나오진 않아서 그냥 개념이니까 뒤에 더 읽어봐야 절대적 은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토대로 뒷장, 이제 뒷문단 내용 한번 봐볼게요. 보니까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근데 얘들아 괜찮니? 살아있나요? 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위에서 제시한 이 개념을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개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인 거. 근데 그 개념이 무엇에 대한 예시나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딱 표면적으로만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보니까요.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지 가능한 영역을 넘어섬으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하게 된대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나오죠. 그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지금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같은 은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항해로 얘기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항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볼까? 삶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개념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쌤이 맨 처음에 이거 이해 안 되면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 토대로 한번 볼게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항해라고 하는 거는 어때? 그치, 구체적이죠. 그럼 항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선택해서 그 항해를 그 파도로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섬으로 갈 건지 내가 그 항해의 과정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항해라고 하는 과정은 삶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극복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항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은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 이미지에 밑줄 친 거 맞지? 네, 쌤이 잘못해놔서 이미지예요. 네. 그럼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항해라는 개념 보니까 절대적 은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절대적 은유까지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딱 그거라서 해석이 괜찮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 은유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토대로 다음처럼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그럼 얘들아 이거 예시까지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의 세계를 다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여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명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얘들아 어떤 것을 나타낸대? 절대적 은유의 기능이 나와져 있죠.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대요. 자, 볼게요. 뒤에 쭉.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려 애쓰고 있대요. 예시를 한번 적어줄게요. 사실 여기는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어려울까봐 예를 들어서 천둥이 쳐요. 천둥이 친다. 쌤 어제도 이거 똑같이 수업하는데 천둥 엄청 쳐가지고 애들이 막 집에 어떻게 가지 해서 쌤이 그럼 좀 더 길게 할게 이랬어요. 네. 천둥이 친다라고 하는 거 어때? 과거의 사람들 천둥이 왜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무섭다 이거 지금 막 지구를 멸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다음처럼 지성적 결과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지성적 결과물. 그래서 천둥이 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신이 분노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신이 화나서 천둥을 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겠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극복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적 결과물을 해결한다 얘기는 이런 예시 토대로 이해하면 돼요. 괜찮죠? 또 볼게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뒷점 볼까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보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현상을 제공한대요. 이거 앞에 있었던 거랑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 그래서 딱 상징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괜찮죠? 그치? 그렇게 대응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돕는다고 보았다. 자, 예를 들어 또 예시가 나오나 볼게요.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날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본대요? 시계라고 본대요. 시계. 세계라고 하는 건 어때? 추상적인데 왜 추상적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학원에 못 올 수도 있고요. 막 그런 이제 엄청 불안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계라고 표현을 해.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질서 있는 전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시계, 세계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시계로 빗대면서 질서 있는 전체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예시가 어려웠어서 앞에 있는 그 설명으로 보면은 좀 더 괜찮죠? 천둥이 친다 이 예시.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라면서 절대적 은유의 기능까지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하면서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절대적 은유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특정 사례, 신화라는 사례. 그래서 신화 이론을 얘기하는데 쭉 볼게요. 그에 따르면부터 볼게요.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맞은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에 겹친 폭력과 혼돈으로서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거 어때? 앞에 있던 그 천둥을 친다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꾼 것. 천둥이 친다 이 막연한 불안감을 신이 분노한다라는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꿔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 그렇게 예를 들어 해서 또 그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앞에 설명했던 그 예시 똑같은 거라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부터 볼게요.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그럼 얘들아 절대적 은유는 어떤 기능 한대요? 자기보호 기능을 한대요. 절대적 은유는. 그래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하고도 있다. 그래서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이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데요. 그럼 얘들아 이거 자기보호 기능 말고 또 어떤 기능도 한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도 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야? 천둥이 친다를 누구는 신이 분노한다라고도 보는데 누구는 뭐 자연이 분노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 원리가 너무 어지럽혀서 자연이 분노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내가 그 개념을 선택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선택에 따라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라고 나오죠. 만약에 천둥이 치는 걸 신이 분노했다라고 했어서 제사랑 이런 게 발전된 건데 환경이 분노한다라고 정의했어 막 그러면은 막 분리수거하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와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도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의인데요. 어렵지 않아서 자 의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유가 담당한 신화의 기능과 그리고 뒤에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요. 그것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는 의의.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루멘베르크의 절대적 은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